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리니지2 바치 해방 전쟁 이야기 이인하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하고 모던 타임즈 두 번째 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비인격적인 시스템, 그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작가님 한양대 인문학 강의 날에 자원봉사자를 잠깐 모집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집을 제가 약간 살짝 성급하게 일부러 중지를 했거든요. 그 뭐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그때 모집을 하고 성급하게 살짝 중단을 하면서 중단 이후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중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1대1 톡까지 다 주시면서 자기 봉사하는데 자리 없냐, 봉사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몇 분은 더 추가로 제가 모집해드렸던 그 카톡방에 같이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더 말씀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정중하게 표현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감이 됐다고. 근데 이제 그 마감을 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그 한양대에서의 그 이벤트는 제가 스스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어느 단체를 통해서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제 스스로 이제 내린 건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 한양대 안에서 하는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게 그 조금 알아보니까 한양대 안에서 그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하는 이벤트는 그 한양대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그 행사의 주최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작가님 주최하신 게 아니라 한양대에서 이제 만들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 출병해서 하시는 행사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강연장 안에서 원래 종이지갑 이벤트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우리 뭐 인간무리 행동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뭉쳐 있다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는, 그 우리의 페로몬을 좀 확인하면서 이게 또 새로운 분들 오시면 이렇게 조금 전파 활동을 해보려고 했던 거지만, 그게 이제 서류상 뭔가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형식상 뭔가 준비가 더 되어야 하는데 미비가 되고 저만 혼자 이제 좀 마음이 앞서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했다가는 잘못했으면 작가님한테 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랴부랴 카톡방 인원을 이제 모집 마감을 했고, 그 카톡방 인원이 실제로 지금 카톡방 안에 계셔요.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원래는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하게 되셔서 지금 죄송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영상 지나고 영상 업로드 되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부터 말씀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지금 뭐 왜 더 안 받지? 봉사자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하시면서 조금 마음 상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중하게 반려를 했지만 그래도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작가님을 위해서 제가 안 하게 된 거니까 그 너무 좀 속상해하진 마시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조금 또 그런 공간 소통을 우리가 이렇게 저 작가님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 모집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또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양대에서 하려고 했던 종이지갑 이벤트는 이제 무조건 취소가 됐고요. 그 종이지갑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종이지갑을 3차까지 판매를 했는데 3차까지 판매하면서 확실하진 않지만 3차 왜냐면 3차 판매량은 정해졌는데 제가 3차 그 종이지갑을 지금 넣고 뭐 이런 계산을 잘 안 했어요. 얼만큼 뭐 이제 마진이 남는지를 계산 안 했는데 대충 보니까 한 0.1모 기준으로 한 종이지갑 한 300장 정도는 이제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제 도움을 주시면 이제 이게 그 종이지갑을 사시면서 제가 마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진이 대충 보니까 한 종이지갑 0.1모 기준으로 300장 정도가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누적시킬 거예요. 제가 일단은 뭐 모비코스 작가님 그 오테버스 그 커뮤니티 글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원금도 뭐 충분히 지금 다들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아까 가고 있고 해서 저는 이 모비가고 종이 지갑을 가지고 이거를 뭐 굳이 더 막 1차 지갑분 제가 좀 많이 샀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더 팔아서 이걸 마진을 가지고 오테보이스에 기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종이 지갑을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모빅하고 종이 지갑을 좀 늘려가서 다음번 어떤 특정 행사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종이 지갑을 조금 계속해서 수량을 좀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종이 지갑은 가급적이면 우리 생태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쓸 예정이에요. 우리 생태계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스스로 저는 모비커스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때 가서 이게 0.1모가 들어갈지 0.05모가 들어갈지 0.01모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종이지갑 수량도 움직일 수는 있다는 것도 또 감안을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 0.1모 기준으로 아마 한 300장 정도는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들 아시죠? 이미 저희는 작가님한테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베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서로 이제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양대에서는 저도 열심히 강연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날 많이 인사를 좀 하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이인화 씨가 예전에 이게 작가님께서 추천하셨던 책이에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리니지 2 바츠 해방 전쟁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요런 책이에요. 예. 보셨죠? 네.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 리니지라는 게임과 우리, 비트코인 모빅, 우리 생태계, 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로딘 스타크의 그 기독교의 반응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빅의 그 생태계를 한번 논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리니지2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책을 조금씩 읽을 거예요. 자, 8페이지에 보면 인류의 문화는 항상 신화, 전설, 민담, 소설, 만화, 영화와 같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진보해 왔다. 21세기 인터넷 환경, 즉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환경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확산시켰다.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와 이야기하기를 함께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야기 내용을 스토리라 하고 이야기 형식을 담화라고 할 때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담화, 스토리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한다. 인터넷 시대의 많은 스토리들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생성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처음부터 사용자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특징인 상호작용성이라고 한다. 저는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작가님을 기준으로 작가님이 우리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를 리드하시면서 움직이는 부분을 약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동조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전 가정을 하면서 이번 책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가상은 현존 질서를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류가 상상력을 통해 탐구하는 자유의 영토이다. 인류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정의로우며 보다 멋있고 사리에 맞는 또 다른 세계를 찾아왔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 가상이라는 현실이 우리 블록체인에서는 사람들이 국가 시스템 중에 제일 큰 우리 개인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국가의 중앙화된 여러 시스템이 우리 개인들을 굉장히 크게 도와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 정연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집에 살 수 있고 우리가 일정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매달마다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화된 그런 힘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세뇨리지예요. 세뇨리지. 뭐냐면 국가는 이렇게 해주는 우리한테 그런 안락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화폐를 통해 화폐 주조 차익이 세너리지가 뭐냐면 화폐 주조 차익이에요. 뭐냐면 화폐 주조 차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5만 원권을 위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 이 5만 원권이 어디서 오나요? 국가에서 사실은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발행이 되는 건 이제 한국은행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가 개념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5만 원어치 노동을 해서 5만 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5만 원이 발행된 곳에서는 5만 원어치의 무슨 자본금을 갖고 이런 개념하고 좀 틀려요. 뭐냐면 나한테는 5만 원의 그 금액으로 이 5만 원권이 있지만 실제 이것을 발행한 이 국가란 주체는 그것을 칼라인쇄하면서 하게 들인 비용 뭐 몇백 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 모르겠습니다. 지폐 5만 원권 한 장이 실제 그 발행되는데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500원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49,500원의 세뇨리지를 국가가 갖게 됩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곳은 5만 원권 한 장을 발행하면서 나한테서는 5만 원의 노동력을 가져가지만 실제 국가는 그것을 약 한 500원 정도에 발행을 하면서 49,500원의 차익을 얻는다라고 이제 개념을 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국가 시스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무조건 다 세뇨리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제 세뇨리지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이제 좀 큰 그 일종의 양털깎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노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강제로 뺏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가상이라는 그 현존 질서를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류가 상상력을 통해 탐구하는 자유의 영토라고 했어요. 이 가상이라는 게. 근데 저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모빅 아니면 뭐 이더리움 이런 블록체인 세계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세누리지를 피하는 돌파구로서의 가상의 화폐 시스템이죠. 일종의 화폐 시스템이에요. 화폐인데 가상의 화폐인 거죠. 가상화폐니까 말 그대로. 그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 현상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코인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락을 또 읽어볼게요. 21세기 정부화 혁명은 이 같은 상황을 바꿔놓았다. 사회 운용의 힘이 산업자본으로부터 정보통신 자본으로 이동하면서 산업사회가 만든 개인의 공간이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구덴베르크의 인쇄술과 더불어 나타났던 활자 매체의 은하계를 벗어나 디지털 이미지가 만드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우주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수십 개의 디지털 자아와 사이버 육체를 갖는 가상 주체로 사회적 삶을 영위한다. 인간은 개인으로 단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서 해체되고 재구성된 뒤 다시 인터넷을 통해 실용적 친교적 공동체와 연결된다. 이것은 이른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인식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과 진리와 정의에 대한 자기윤리를 네트워크 속에서 구현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명징합니다. 이게 게임을 기준으로 사실 작성은 됐는데 이 부분이 우리 그 블록체인 업계를 저는 그대로 대변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제가 뭐 해석할 부분도 없어요. 정말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명징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수많은 디지털 자아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함께 새로운 스토리를 창조한다. 이러한 연대와 창조는 자칫 배금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말초적 욕망에 지배하는 삭막한 정보의 사막이 될 수도 있는 디지털 사회에 강력한 기량작용을 한다. 인류가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한 정보화 사회는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비로소 피가 있고 살이 있고 영혼이 있는 인간 사회, 더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해갈 것이다.
자, 이런 디지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가님께서 하고 계신 이 모빅 생태계를 가상 세계, 가상 블록체인 세계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런 그 더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해간다라고 저는 개념을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모빅 시스템, 예를 들자면 모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도 다 가능하거든요. 뭐냐면 이더리움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POW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냐면, 비트코인과 모빅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국가의 기만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국가에서 대응을 하면서 막 화폐를 막 찍어내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너무 화랑이 붙어가지고 너무 막 돈이 회전 속도가 빠르고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조금씩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제 그 시중에 있는 돈을 또 회수를 하면서 약간씩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원래는 필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당연히. 왜냐면 시스템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존하는 이 케인스직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국가가 화폐를 아주 크게 발행을 했을 때 이 돈이 다 개인에게 뿌려진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다 개인에게 뿌려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막 중앙화된 권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득이 쏠리는 현상이 생기죠. 또는 기업들 또는 은행들, 이런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망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큰 단체들 쪽으로, 기업들 쪽으로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은 양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한테 그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개인들이 또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피해예요. 왜냐면 나한테 다 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개인들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모든 게 개인한테 와야지만 또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가가 굉장히 국민을 기만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또 아프리카 같은 그런 좀 이제 제3세계들, 이쪽은 진짜 심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있는데, 그런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율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인의 부를 계속 국가가 갉아먹죠. 전부 다 갉아먹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정말 살기 힘들죠. 또 뭐 시스템도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소유권 구분도 잘 안 되니까 더 살기 힘들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의 나라들의 특징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국가의 기만을, 예를 들면 저는 뭐 여기서 살짝 조심스럽게 말하자면은 우리 주변에는 좀 큰 나라 있죠. 그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중국을 제가 나쁘다라고 무조건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도 사실은 이렇게 뭐 민주주의 이런 나라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시진핑이라는 그 주석이 사실은 뭐 경제를 굉장히 그동안 잘 부흥이 되고 있었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부동산 위기 같은 거 굉장히 크게 왔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러면은 그런 중국 국민들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위해서 지금까지 뭐 건설사에다가 8천만 원 줬는데 이게 지금 부도가 나는 거야. 2천만 원 더 낼 테니까 집 지어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더 내도 집이 안 지어지는 거고 실제 8천만 원치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라는 시스템에서 국민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살짝 이제 눈을 감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다 국민들의 피해로 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국가가 다 기만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근데 이런 비트코인이나 모빅이 저는 결정적으로는 언젠가부터는 이런 국가의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부분을 볼게요. 자, 38페이지 보면
그러나 허구적 공간을 구축한 모든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사용자들의 흥미를 끌고 사용자의 참여와 내비게이션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 허구적인 공간이 스토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서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온라인 게임, 특히 MMORPG는 허구적 공간이 어떻게 서사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두고 확연하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바로 온라인 게임과 서구형 온라인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한국형 온라인 게임과 서구형 온라인 게임의 이제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서구의 게임은 그 개발자의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한 게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의 게임에서는 사용자 스토리텔링이 중시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살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구형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말하는 것 같죠? 개발자의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한국형 스토리텔링은 우리 모빅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작가님께서 이제 사용자의 그 입장에서 약간 이제 좀 변화를 준 이제 모빅 체인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용자는 단순한 게이머가 아니다.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또 다른 사회의 현실로 살아간다.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는 말하자면 단순히 게임적 흥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 사이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연대감, 동료의식,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고 배운다. 이게 이제 그 게임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막 연대해서 움직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얼마 전에 했던 로니스타카의 종교적 현상과 되게 굉장히 유사하죠. 그 게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 행동하는 부분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52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게임에서는 개발자에 의해 주어진 갈등보다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갈등이 훨씬 더 심오하고 감동적이며 가치가 높다. 이것은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스토리에 참여한다고 할 때 단순히 독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독자인 동시에 주인공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독자인 동시에 주인공이고 동시에 작가로서 참여하는 경우의 차이이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그 비트코인과 모빅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설계자가 막 만들어 온 게임 그 퀘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 리니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요 책을 읽어보니까 리니지는 뭐 안에서 퀘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길드끼리도 뭔가를 이렇게 막 할 수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길드끼리 꼭 퀘스트를 안 하고도 다양한 이렇게 생태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모빅이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세계적인 화폐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이 조금씩 가미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 처음에서 약간씩 조금씩 파생되고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빅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국형, 작가님께서 한국에 계시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그 사용자, 우리가 주인공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 주인공은 아니죠. 비트코인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동조를 하는 건데, 모빅은 우리가 지금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작가님이 실제 주인공인데, 작가님께서 그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형 체인으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세계가 이제 실제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면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업으로 이제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가는데, 이 기업들이 실제로는 모빅을 작가님한테 받게 되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 위에서 놀게 되면서 이 안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즐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여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움직일수록 계속해서 사실 뭐 별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면 영위할수록 계속해서 이 모빅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그 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죠.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영업을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회사가 뭐 지금 당장이야 비트코인 ETF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비트코인 위에서 이 회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 원체 많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처럼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회사를 본떠서 뒤늦게 이제 비트코인에 뛰어들어서 그 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들은 사실은 비트코인을 자기가 굉장히 만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사실은 비트코인 생태계에 도움은 되지만 그 회사에 굉장히 큰 도움 되지는 않겠죠. 근데 모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이 표현을 빌자면 뭐냐면 작가님 말씀하시던 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여기서 주인공으로 참여하면서 그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삶을 영위를 할수록 계속해서 본인이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업들이. 그게 저는 그 모빅의 굉장한 그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공공재거든요. 그게 공공재야. 그 작가님께서 기업들에게 줄 500만 개 그 공공재가 사실은 그 모든 기업들의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가님께서 이제 살짝 언급하셨지만 어디라고는 언급 못 하셨죠. 그런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게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지금 주고 계신 중이죠. 그런 분들이 이런 책을 이 얇은 책이거든요. 이거 10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변경해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온라인 게임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 원리는 수십만 명이 자기 자신을 어떤 스토리의 작가이며 주인공이며 독자라고 느끼도록 만들며 실제로 그렇게 스토리가 개발된다는 것이다. 이때 그 스토리에 대한 감정적 몰입과 그 스토리에 발휘될 집합지능의 창조력은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이야기의 예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이처럼 한국 온라인 게임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 원리는 자발적 갈등 형성이다. 이 부분이 우리한테 딱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그 지금 이 모빅이라는 그 블록체인의 스토리텔링에서 우리가 작가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인간무리의 현상이고 로든스타크의 종교적인 현상이죠. 예, 그러면서 작가님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실제로는 작가님이 한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냐면 중독성이 강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할 겁니다. 이 모빅은.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깨달아서 비트코인 사시는 분들이 모빅에 대한 저항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자산이 무언가가 있는 분들이 다른 자산으로 이렇게 갈아탄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저 또한 투자 경험이 그동안 다양하게 있거든요. 제가 뭐 나이가 이제 뭐 젊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뭐 학생도 아니고 뭐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렇죠. 또 특히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도 하고 있는데 저희 맞벌이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가 맞벌인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해요. 사실 뭐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저희 와이프 굉장히 고소득자예요. 굉장히 전문직의 일을 하고 있고 나름 인정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동안 그래도 본인이 학업 이제 우리 와이프는 석사거든요. 근데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대학교 졸업해서 열심히 대학원 졸업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를 실제 사회에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활동은 다 했지만 이제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어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아무래도 저는 좀 더 늦게까지 일을 해도 괜찮지만 아내는 좀 집에서 좀 쉬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도 이제 또 조금씩 더 크다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것과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모빅에서 참 제가 우리 와이프 얘기를 지금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얘기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그 모빅에서 우리가 그 스토리텔링, 모빅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이 감정적 몰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님이 그 행동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기업형으로 가는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낄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은 사실은 내가 비트코인에 그 비트코인 저도 갖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뭐 사실은 뭐 모릅니다. 비빔맥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응원하고 우리 모빅도 응원을 하는 건데, 저는 비트코인을 작가님을 통해서 이게 굉장한 미래를 크게 봤었는데, 그 비트코인의 미래가 지금 모빅에 이제 제가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빅이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다, 비트코인보다. 여러분도 그거 아마 제 말씀 굉장히 공감하실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 생태계가 이제 기업형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방송국에도 조금 이제 영향력을 이제 뭐 코인 가져가, 뭐 어떤 기업에도 너 이거 코인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한데, 이게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우리 모비커님들 이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간 선호를 우리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모빅 지금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이 몇 달밖에 안 된 그 모빅을 일반 기업들이 바로 덜컥덜컥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덜컥덜컥 가져가는 회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작은 규모 회사이거나, 아니면 작가님의 물량을 받아서 뭔가 장난을 치려고 하는 회사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가 막 당장 오늘 내일 중에 뭔가 결정내가지고 막 탁탁탁탁 진행될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서 시간선을 굉장히 짧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모비크에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만 굉장히 딱 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모비커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 모빅이 제가 볼 때는 최소 2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의 이제 고점이 막 올라갈 시점들이 보이잖아요. 반감기 끝나고 언제쯤 지나야 되잖아요. 뭐 1년이 지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기업들이 뛰어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전에 다양하게 이제 오너들이 깨닫는 순서가 비트코인이 기지개를 펴는 순서하고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특정 기업들이 합류할 수는 분명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당장 오늘 내일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빅을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55페이지부터 또 볼게요. 한국 온라인 게임 스토리는 스토리가 작품에 구현되는 시간, 즉 담화 시간의 길이가 매우 길다. 그래서 친교 모임의 확장 원리를 시사하더라고요. 뭐 저는 리니지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뭐 이게 뭐 57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뭐 이런 게 뭐 소규모, 대규모, 익명성, 친밀성 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도시 거주자에서 동맹으로, 거기에서 레이드 파티로, 이게 뭐 보스몹 사냥시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혈맹으로, 그 다음에 용돈의 9인 파티로, 그 다음에 전사 법사 2인 파티로, 이렇게 뭐냐면 친교 모형이라는 게 이제 확장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래는 개인 간의 대인전이에요. 이게 개인과 개인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임에서 실제로는 이제 집단 게임이 되는 거예요. 집단과 집단이 이제 세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교 모형의 확대가 한국 온라인 게임의 스토리텔링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냐면, 작가님이 지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007년부터 해가지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에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외쳤지만 혼자 외쳤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트코인 뭐 별거 아니냐는 1대1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다퉈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뀌었다. 이제는 집단 간에 이제 파벌 싸움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우리 모비커들이 이제는 이제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제 아시죠?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우리 카톡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대화량이 볼 수가 없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도 해야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쉬거든요. 하루 내지 이틀 쉬고 저 주말까지 다 출근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막 이렇게 주말마다 뭐 노는 시간이 많고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집에 아이 둘이 있고요. 와이프는 맞벌이 중입니다. 그 와중에 영상 찍고 있어요. 뭐 제가 이거 이해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만큼 톡방을 거의 보지를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톡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톡이 많아요. 그래서 막 처음 오신 분들은 놀라실 정도로 여기 정말 활성화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 집단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님 영상에 우리가 라이브 인원수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거가 여기 지금 이런 게임 현상이 우리 모빅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면 결국엔 실패 모형이 되는 거예요. 친교 모형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정이 또 있어요. 그런 뭐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뭐 게임 실패하는 게임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뭐 이미 분위기는 우리 모빅은 실패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죠. 그렇게 설계가 이미 끝나 있죠. 자, 이 70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리니지2에서는 정치적 중심지인 아덴성과 경제적 중심지인 기란성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5개의 성과 그 성에 연결된 마을들도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다. 이지2 월드의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아덴성, 오렌성, 디온성, 기란성, 인나드릴성, 글루디오성이라는 6개 성을 차지한 혈맹과 그 혈맹의 군주들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리니지 안 해봤어요. 리니지만 알아본 게 아니라 원래 게임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 리니지란 게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안에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블록체인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에 그러니까 우리 비트 맥시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블록체인에는 이더도 있으면 안 돼. 에이다도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비트코인만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들의 주장은 진짜 앞으로 영원히 증명될 건데 무조건 틀렸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뭐 나머지가 다 망했어야죠. 그러면 뭐 앞으로 망할 거야? 이더리움 망할 거야라고 가정하시면 뭐 그분들한테는 뭐 그러시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 절대 거의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더리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로 뭐 리플이나 뭐 에이다나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세상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 블록체인이 단 하나의 그런 체인으로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그런 이상적인 세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라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인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수만 개의 기업이 있고 상장된 것도 어마어마한 나잖아요. 그 기업들이 왜 하나하나씩 다 존재합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휴대폰을 애플만 만드나요? 아니죠. 삼성도 만들어요. 가전제품을 어디만 만드나요? 아니에요. 자동차를 한 회사만 만드나요? 뭐 BMW, 벤츠만 만드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해요. 똑같아요. 블록체인도 동일합니다. 무조건 다양한 회사들이 싸우게 되어 있고 그 중에 굉장히 극소수의 회사가 남긴 할 거지만 단 하나의 비트코인만 남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거를 못 믿겠다고 하면은 저는 제 채널 보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BMW 벤츠 한 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테슬라 지금 나왔잖아요. 테슬라 타고 싶어 하는 분들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 블록체인을 우리가 어떤 부분 여기 새로운 뭐가 있대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빅체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빅체인 같은 경우에 발전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눈이 안 가는 거죠. 작가님이 설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래요. 사실은 이 블록체인 월드에 모빅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비트코인 말고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도 굉장히 한참 아래다. 모빅보다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존하는 가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설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고민 한번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츠 해방 전쟁에 대해서 이제 뭐 나오는데 그냥 요거는 서사시예요. 서사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저는 그냥 이 게임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 글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막 마음에 막 그 게임에서의 그런 뭐 그런 영감을 얻고 이런 건 아닌데,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우리 그 뭐지, 우리 모빅이라는 혈맹에서 종교적인 현상을 우리가 지금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재현을 하고 있다, 우리가 톡방에서 재현을 하고 있다, 작가님 영상에 재현하고 있다는 걸 한번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약간 긴데요. 요거 잠깐 읽어볼게요. 이게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는 싸움의 승리는 어느 쪽이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는 흔들린다. 끝이 명확해 보였던 전황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승리를 눈앞에 둔 듯했던 우리의 함성은 잦아든다. 땅속으로 묻힐 듯했던 적은 다시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우리의 동맹은 움츠러든 채 물러선다. 우리의 힘은 적의 숨을 끊기에 너무 미약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적의 활보다 동료들에게서 자신의 약한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우리의 약함을 비웃음당하며 차가운 용던 바닥 적의 발치에 앞에 누운 채 동지들을 한없이 기다린다. 그리곤 깨닫는다. 같이 피를 나누며 싸우다 어느새 우리 옆에서 사라진 채 기억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동료들을. 그리고 지금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던전의 밑바닥. 나는 외로이 칼을 휘두른다. 스스로 묻는다.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나의 기억은 답한다. 항상 용던의 입구에서 환영해주던 그들의 모습을 랩업 여행을 위해 인사하던 나에게 아무 말 없이 수십만 아단을 건네주려던 그 사람을. 자신들은 수십 번씩 누우면서 어쩌다 눕는 힐러인 나를 보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만스킬의 레벨이 반으로 깎여 누운 채 경험치 보상 없는 부활을 망설이던 나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웃어주는 그의 모습을. 그리고 그때 시전을 하면서 가슴 속으로 눈물을 삼키던 나의 모습을. 동지들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셔서 기필코 적을 멸하는 날까지 우리의 피는 같이 오만의 탑을 적실 것이오. 이게 굉장히 그 결의에 찬,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거친 언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특정 사상, 아니 특정 종교적 현상, 이게 굉장히 그 빠져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쓰는 느낌이 드시죠? 어떠신가요? 우리 톡방의 그 분위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톡방에서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꺼내시면 결국에 이제 내보내기 당하는데, 우리가 뭉쳐서 막 방어하잖아요. 저는 그 방어적 현상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꽉 이제 뭉쳐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떠나는 동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떠나는 동료들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거래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파시죠? 그러니까 아이디 보시면 보이잖아요. 아주 꾸준히 팔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빅이 볼륨이 이제 벌써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팔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 중독이, 파는 것도 중독인가 봐요. 아주 자기 걸 다 파시는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뭐 어차피 그분들 이익 보고 떠나시는 거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증명이 되겠죠. 왜냐면 아시잖아요. 우리 그 대학생 뭐 몇천 원, 3,000원인가 얼마에 팔아가지고 신났다고 제주도에서 했던 게 지금 그 사람이 우리 보면 어떨까요? 예. 그것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 얼마 전에도 한번 저기 있었죠. 거의 뭐 한 3비트 코인으로 뭐 이렇게 비트 모빅 이렇게 교환하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뭐 비트코인을 이제 모빅을 주시고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주고 모빅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희비가 저는 사실은 조금 엇갈렸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는 매도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은 해요. 그냥 돈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맥커브 법칙의 맥 법칙의 10% 안에 저는 못 들어간다고 살짝 예상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모빅을 교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비커님, 비트코인 거의 한 3개 분량을 그날 딱 가져가신 분, 저는 이분도 모빅을 이제 나머지는 간직하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분이 사실은 지금 약간 좀 쓰라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큰 교훈을 얻어서 저는 이분이 나중에 맥법칙 10% 안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오히려 굉장히 정말 잘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모빅과 바꾸되 내가
그 작가님에게 배운 그 비트코인도 같이 가지고 있고 모비빅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또 들고 계시다가 모비가 바꾸시면서 깨달으신 분이 있죠. 저는 이분은 굉장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다 나중에 정말 10%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보이는데, 거래방에서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액대 바뀌어도 계속 조금씩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한두 개 뭐 이렇게 파시는 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100개, 200개 단위로 계속 자기 거 물량 계속 줄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 특정한 상황이 있긴 하시겠지만, 사실 세상 공평치가 않잖아요. 그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10%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모빅의 설계 자체가 비트코인하고 이제 똑같이 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간만 함축해서 갈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기업들의 노력을 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반료가 되다 보면 힘들어지겠죠.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금액적으로 분명히 저는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계속 올라가는 자산이 어디 있나요? 그런 자산은 이렇게 가는 자산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가는 자산은 없어요. 다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우상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트레이딩을 잘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긴 한데, 저는 트레이딩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은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 제일 수익률이 좋으신 분은 작가님이에요. 작가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예. 언제 사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시고 생활비만 팔고 계시죠. 네. 아무튼 요 바체방 전쟁 요 리니지 이야기는 요렇게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뒤에를 더 보면 좋은데 제가 정말 어이없게 책을 샀어요. 보이시나요? 책이 106페이지 끝이에요. 106페이지에서 끝이에요. 근데 심지어 문단이 끝이 안 났어요. 확인해 봤더니 잘못 밴딩된 책을 샀답니다. 또 책이 여기 단원에 보면 120페이지부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제 책은 지금 106페이지에서 말이 나오다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환불해 주시고 책을 이제 교환을 하지 뭐 새로 사가시면 된다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저는 책을 보면서 여기다 막 낙서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더 소중해요. 이 책보다 제 낙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영상 촬영하고 이거를 가서 환불한 다음에 다시 뭐 할지, 아니면 책을 새로 산 다음에 이거 베껴 쓰고 나서 환불을 할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결론까지 안 봐도 되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지 뭐 천천히 결정을 하고요. 자, 일단은 요걸 보면서 이제 모빅 시스템에 대해서, 모빅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던 타임즈하고 이제 제가 연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이런 저는 이런 게임 자체가 뭐냐면 인격적 시스템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해진 룰대로 막 이렇게 막 딱 정해진 룰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이런 우리 모빅도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뭔가가 막 다 움직여져요. 사람들 간에 막 이렇게 막 안에서 막 움직임이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주님들도 좀 그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굴자님도 좀 그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빅 생태계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어떤 분은 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서로 의견이 조금씩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인격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인격적 시스템이 제 비트코인이 비인격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이 인격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뭐냐면 그 모던 타임즈 2편에 나오는데, 영국이 독일을 공격을 할 때 그 인격적 시스템에 그 오류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국가의 못된 언행 불일치 행동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일 예로 나오는 게 주피터 콤플렉스예요. 그게 뭐냐면 연합군이 정의의 신으로서 사악한 적군에게 징벌의 폭탄을 퍼붓는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함 소리 들리는 거 우리 애기들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애기들은 작가님 애기들하고 틀립니다. 많이 어려요. 아직 둘 다 초등학교 저학년, 하나는 완전 저학년이고요. 막 그래가지고 쟤네 통제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애들이 소리를 한번 지르시면 계속 소리 지르는 게 좀 들어갈 거예요. 빨리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 주피터 콤플렉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정의의 의도로 막 적군에게 폭탄을 퍼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영국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엄한 지역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경우도 있고요.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그냥 폭격을 한 마을을 그냥 아주 좀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인의 사기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어이없는 목적을 가지고 행했었기도 했고요. 그다음 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1편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미국이 일본을 공격할 때 그 완전히 그냥 불바다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불바다가 그 군사 시설이 아니에요. 민간인 시설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핵폭탄으로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그 인격적 시스템의 제일 나쁜 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그런 다양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는 우리 모빅을 설계를 하시면서 초창기는 이제 인격적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작가님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작가님한테 배우면서 모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탈중앙성에 대한 그 굳은 의지가 굉장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작가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거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면 전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작가님의 인성은 우리 품성은 이미 다 증명됐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작가님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또 우리가 그거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야 되겠죠. 예, 저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당연히 깔고 있어요. 작가님이 어느 순간에 밑도 끝도 없이 뭐 코인 움직이시면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요. 예, 근데 뭐 그러실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작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인격적으로 작가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실 거예요. 설계가 변형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설계가 변형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정말 제일 바라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바라는 것 중에 뭐냐면 채굴이 공개화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제 채굴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저한테 약간 조금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채굴을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실 수 있는데, 두 분 양쪽 불에게 모두 다 공평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작가님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채굴이 공개화가 빨리 된다는 게 뭐냐면, 작가님이 인격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모빅에 설계한 것을 다 하나씩 순서대로 이루시겠죠. 다 이룰 때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처럼 공개처걸로 가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이제 비인격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발점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인격적인 게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 작가님이 락업을 건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공개 채굴로 가는 그 시점이 진짜 이제 비인격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가님도 허투루 잘못된 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제 올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빨리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오는 만큼 우리 모빅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만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딱 2년 뒤에 내후년 이맘때쯤에 공개 채굴을 시작합니다라고 작가님 발표를 할 때 어떠실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뛰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뛰거든요. 그 시점이 왔을 때 새로 들어오신 모비커님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분들도 당연히 기쁘겠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기쁘겠지만, 자, 채굴자분들, 주주분들 다 어떨까요? 이 사업이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채굴 원래는 뭐 이렇게 락업 기간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한테 보장된 기간이 있는데, 아시죠? 작가님들 공공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재로 다 보상이 될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가 더 일찍 완성돼서 세상에 이제 딱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인격체,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서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채굴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사실은 채굴자분들이 커밋먼트를 통해서 이제 이득을 보고 계시는 경우죠. 예.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채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생태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크게 보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생태계에 이바지하겠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때쯤 되면은 감히 단언컨대 제가 공개 채굴에 막 채굴장을 하나 건설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뭐
너 욕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만큼 모빅에 대한 그 작가님의 설계가 너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딘가에 허점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작가님 그 허점을 우리 저기 생각해 보자고요. 비트코인 한번 생각해 보죠. 비트코인 초창기에 오류 한번 있었죠. 그 해킹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컨셉이 뭐예요? 탈중앙이죠. 서로 완전 완벽한 탈중앙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그 초창기에 그 해킹을 당하면서 뭐 몇천억 개인가? 이게 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할피니로 이제 생각이 되지만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다 블럭 없애버린 게 완전히 다 저기 소프트 이제 저기 포크를 해가지고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격적인 모습이 올라왔을 때예요. 이제 비트코인을 비인격으로 만들었지만 인격적인 모습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은 분명히 필요한 게 사실은 맞아요. 그걸 부정하면은 인생 헛산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예. 모빅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나갈 건데, 그런 작가님의 인격적인 시스템이 완성돼서 비인격적으로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진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날이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을 기념해서 제가 공개 채굴장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 공개 채굴장을 만들지 않으면 뭔가 이 비트 모빅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를 내가 품고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시점이 제가 너무, 그러니까 그 비인격화된다라고 내가 이제 우리 비트모빅이 비인격화되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뭔가 열의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뭔가 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뭐 나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비트모비의 생태계를 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무언가, 뭐 사업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우리 비트모비의 생태계에서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그렇게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어떤 분이라고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긴 되게 힘든데, 가서 댓글을 한 번만 보세요. 그 댓글에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6.25를 겪으신 93세 아버님이 비트코인을 확신하고 모빅을 확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93세 아버님이 비트코인을 깨달았고, 비트코인을 보시고 모빅도 깨달으신 거예요. 진짜 존경해. 내가 93세의 나이라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는데요. 한번 본인 스스로를 깨닫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모빅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93세의 어르신께서 비트코인과 모빅을 깨달았을 때에는 어떤 감정이 있으실지, 어떤 본인의 과거의 기억이 있으실지, 제가 지난 영상, 오늘 영상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 아버님께서는 피난민 시절을 다 겪으셨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뇌리에 딱 꽂히시는 거예요. 본인의 젊었을 시절에, 어렸을 시절에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있으신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가님 통해서 다 배웠고,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죠. 이 모던 타임즈 한번 봐보세요. 진짜 우리가 평화를 누린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인류 역사상에. 근데 그 평화를 누린 시간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 세대예요. 왜냐면 전쟁이 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평상시가 아니고 이게 특이한 시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격동의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할 건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보니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영상도 보실 거라 하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이제 개별 국가의 시대가 오면은 이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뭐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큰 격돌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뭐 그분의 의견도 존중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진짜
짜증나는 일본한테 또 뭔가를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못하고 일본이 잘하고 뭐 이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고요.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가 바꾸기가 정말 힘든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꾸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제국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려 했었던 나라와 그의 피해를 입었던 국가에서요, 그 이상의 제국으로 한번 발돋움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나라의 차이일지도 모르겠고요. 뭐 다양한 해석은 가능한데, 또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 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아버님의 그런 깨달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준비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정말 어떤 시기? 모빅이 비인격화되는 시기가 빨리 올수록 우리한테 진짜 완벽한 비트 모빅의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